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형자산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무형자산은 여기 보시면 형태는 없지만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서 기계, 건물, 현금 등과 같이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보면 유형자산은 달리 무형자산은 물질적 실체가 없으나 그 자산의 소유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이게 무형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어권, 특허권, 상표권, 실현신앙권, 의장권, 면허권, 광고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그다음 여기 말하자면 웹사이트, 프랜차이즈, 웹사이트,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뭐가 되겠습니까?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요 영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금이죠. 영어권은 권리금이, 영어권을 권리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모시고, 이런 것들이 다 권리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개발비예요. 이 개발비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개발비, 요 개발비는요, 연구 단계와 그 다음에 개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발 단계, 그 연구 단계는 무조건 아직 연구하는 거니까 경상 연구 개발비로 분계가 이루어지는데, 경상 연구 개발비. 자, 근데 요 개발 단계는요, 요것은 우리가 자산에 충족하면 개발비로 처리해 주시고, 자산입니다. 이거는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산에 미충족하면 요것은 경상 연구 개발비로 처리해 줍니다. 요건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에 충족해야지만이 개발비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요 개발비는 참고로 개발비는 비용이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개발비, 요게 제일 많이 이론상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특징, 요것이 많이 나오겠죠. 무형자산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액법으로 선택합니다. 정액법, 무형자산은요. 자, 그 다음에 표시 방법으로는 직접법과 누계법인데, 이 누계법이 간접법이에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은 다 정액법인데, 우리는 누계액이 뭐냐면 간접법 모두가 당연합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채택하는 것이 유형자산은요,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고,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유형자산은 간접법, 무형자산은 직접법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어요. 왜? 권리이기 때문에. 유형자산만 잔존가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법적으로 계약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을 사용하는 시점이야.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고 사용하는 시점부터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시점부터라는 거, 내가 만약에 사용하는 시점이니까 취득한 게 작년에 취득했지만 올해부터 사용한다. 그럼 올해부터 20년이야. 올해부터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시는데 20년은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눈다. 이건 여기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나 그 다음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다 연구 단계에 발생한 것을 본다. 다시 말해서 다 자산에 충족할 때만 개발비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비용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의 특징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영업권 한번 볼게요. 영업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특허권은 우리가 특허권은 상대방의 말하자면 20년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특허권은 제가 알기로는 뭐 10년을 알고 있는데 거기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표권도 마찬가지로 뭐 나이키다, 뭐 프로스펙스다, 아식스다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요즘 거 상표를 잘 몰라서 자, 상표권이 그런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발비는 항상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복사해서 갖다 붙여 놓겠습니다. 이런 원리로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 단계는 개발비는 이렇게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원리로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합병이에요. 내 회사에서 다른 회사가 합병이 들어올 때는 그 회사의 장부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나라에서 정해진 공정가치, 토지는 여기는 장부 금액이 아니고 공정가치로 인수를 하고, 또한 기계장치도 공정가치로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준 금액은 2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얼마를 줬는데 우리가 토지로 공정가액으로 1,700, 기계장치 200이죠. 그러면 1,900을 줬네요. 그러면 내가 1,900만 주면 될 거 가지고 2천만 원을 줬으니까 내가 1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더 준 거네. 그 사람 합병을 하면서 그만큼 권리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권리금을 영업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900짜리인데 1,500 주고 인수했어. 그러면 영업권이 대변에 가서 모자르겠죠. 그만큼 내가 그 회사를 싸게 구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거의 다 영업권으로 우리가 권리금을 더 주고 합병을 하게 되겠죠. 이런 원리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딱 두 개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차보증금과 그 다음에 부도원가 수표, 그 이외에는 우리가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과 그 다음에 부도원가 수표 이렇게만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셨고,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보증금을 납부하면 자, 보증금을 납부하면 차변에 임차보증금 얼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뭐 현금이면 현금, 보통예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보증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요 비슷한 게 있죠. 집세를 지급하면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거는 반대죠. 요거는 차변의 임차료예요. 임차료 얼마? 요게 임차료는 비용입니다. 요건 비용 계정이에요. 그래서 얼마? 대변에 뭐 똑같이 뭐 현금을 했다, 현금 얼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을 납부하면 임차보증금. 요 임차보증금은 요거는 뭐겁니까? 자산계정입니다. 자산계정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차보증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억 가지고 분계가 이루어졌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도원가 수표가 좀 많이 나와서 요걸 그대로 한번 분계를 좀 했는데,
어음 교환서에서 제시된 어음을 어음이나 수표가 결제되지 않아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이다. 당자금의 부족과 위조, 변조 등으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지급 거절당한 어음의 수표를 말한다. 부도가 되면 발행인으로부터 부도 처분의 제재가 가해지며 부도음과 수표의 발행인은 일정 기간 교환서에서 가맹은행과 거래 정지가 된다. 또한 별도의 특별법상 제재를 받는다. 여러 가지 등등의 제재가 많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붕괴를 한다 그러면 소유 중인 부실기업에서 1,000만 원이 부도가 발생됐대요. 부도가 됐어. 그러면 부도음과 수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제 1번에서 우리가 법정소송비용까지 들어가서 법정소송비용까지 다 부도음과 수표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간이 넘어서 이자가 발생했다. 이자 수익도 부도음과 수표로 분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도음과 수표는 본의 아니게 자본화 대상자산처럼 우리 재고, 투자, 유형, 무형자산을 매입할 때 모든 비용을 포함시키듯이 부도음과 수표도 모든 비용은 다 포함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도가 다 이렇게 작정됐다가 대손 처리가 됐어. 근데 충당금 잔액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부도음과 수표는 차변에 있던 걸 몽땅 다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충당금이 있으면 차변 대손 충당금이지만 없기 때문에 단기 비용인 대손 삼각비로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도음과 수표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유동부채, 여기서는 조금 들어갈 테니까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부채인데, 요 부채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다. 자, 요게 부채입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 여기에서 요거의 반대말이 외상 매출금이죠. 요거의 반대말, 요걸로 가시는 거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예,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돼서 이게 켜지지 않았었네. 자, 제가 이걸 녹화를 뜨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동부채 거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유동부채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유동부채는 여러분들 여러가지 부채가 있는데 1년 이하와 1년 초과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가지고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동부채의 반대말,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어음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받을 어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입금의 반대말, 요건 대여금이 되겠네요. 대여금. 그 다음에 선수금의 반대말은 자산은 선급금이 되겠죠.
자, 여기는 말하자면 다 당좌 자산입니다. 이쪽 거는 그 다음에 미지급금의 반대말은 차변에는 미수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수금의 반대말은 가지급금. 예수금의 반대말은 선납세금입니다. 이것이 예수금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여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유동성 장기부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좌자산과 그 다음에 유동부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에서는 여러분들 사장퇴임 이렇게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사채,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유동부채, 그래서 앞자만 딴다면 우리가 외지 차선미 가예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사장퇴임, 여기에서 사는 사채만 있는 게 아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고, 또 하나는 또 있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거는 증가 항목입니다. 증가 항목으로 할증이에요. 증가 항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거는 제가 요거 왜 이렇게 써놨느냐, 요 개정 과목은요, 요 개정 과목은 꼭 입력하실 때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거래처가 꼭 들어가야 할 개정입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꼭 들어갈 개정 과목이 요 파란색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단 여기에서 한국세무사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요거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요거는 어떤 거? 선납세금과 예수금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주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꼭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개정 과목 거래처가 꼭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꼭 활성화가 되면 뭡니까? 분계가 채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반대, 다시 한번 유동부채는 외지, 차, 선, 미, 가, 예, 유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자, 비유동부채는 사장 퇴임, 사장을 퇴임시켰다 이렇게 보시고, 사자는 다 비유동부채고, 장, 그 다음에 퇴직, 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퇴직은 다 비유동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이것도 비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퇴직 연금 운용자산이 있죠. 확정기여형 급여했을 때 그거만 투자자산이에요. 그래서 연금 운용자산만 자산이고, 이건 부채니까 여기는 부채에 해당되는 것만 다 이루어져서 퇴로 시작되는 거는 다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좀 빠르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예수금, 요거는 예수보증금 안 합니다. 안 한 것들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연 법인세 부채도 안 합니다. 자산도 안 하지만 요것도 해당 사항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치고, 요 당좌차월도 이제 우리 안 합니다. 당좌차월도 단기차입금으로 다 합병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여기 뭐 있느냐, 선수수익이라는 거, 선수수익과 요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요거는 언제 때만, 결산 때 제가 나중에 따로 하실 거예요. 요 결산 때 따로 할 거예요. 요 결산 시에만 사용할 겁니다. 결산 시에. 자,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우리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 부채입니다. 선수수익은요, 아직 받지 못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채에 해당됩니다. 이 비용과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여기 결산 때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수익 계정이고, 미수수익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거 먼저 적어줄게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 그러니까 미수수익은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가 일로 들어오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보셔서 성급 비용, 요거는 자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의 증가 표시예요.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 간다는 것도 이것도 부채의 증가 표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산 때 따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위에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 과거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요 성급비용 선수 수익은 미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과거는 뭐 예상 발생이고 미래는 이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요거는 뭐라고 하냐? 미수 수익은요, 수익의 발생, 수익의 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미지급 비용은요, 비용의 발생, 비용의 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기도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거 차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의 이연, 이연이 내년 걸 얘기하는 거야. 차기. 그 다음에 요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는 발생 예상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 나중에 요 자산은 다 더해주는 거고 부채는 다 빼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산 시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 5년 전, 10년 전에 돈을 빌렸다가 열심히 일했다가 보는데 올해 보니까 그게 5년 전, 7년 전, 10년 전에 빌렸던 것이 내년에 갚을 때가 됐어. 그 내년에 갚을 것만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설정해서 주는 거예요. 왜? 장기 차입금이 10년의 장기 차입금이었다가 1년에 도래됐다고 단기 차입금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장기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들 장기 차입금의 이자율과 단기 차입금의 이자율은 달라요. 또한 장기 차입금이 다 단기 차입금을 묶이기 때문에 모든 장기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을 모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는 단기로 끝내지만 장기 차입금은 1년 이내 도래되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설정해줘서 이게 장기 차입금이었던 것이 1년 이내 도래된 거구나, 이걸 표기하기 위해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설정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거예요. 자, 나름대로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라서 제가 이런 것들 쭉 말씀을 드렸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런 거는요, 요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일반적인 상거래. 그리고 나머지는 차입금, 돈을 빌려오고 하는 것들, 선수금은, 계약금은 지급한 건 선급금이지만 계약금을 받은 건 선수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외상자와 어음자 대신 쓰는 것이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은 여러분들은 일시적 가계정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선납세금, 예수금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세, 이것은 준말로 원천세라고 얘기하죠. 이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자산 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금입니다. 이건 부채 계정입니다.
선납세금은 법인세에 관련된 모든 세금, 이것이 선납세금이고, 예수금은 소득세에 관련된 모든 세금이에요. 소득세에 관련된. 이게 뭡니까? 예수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납세금은요, 모든 건 다 예수금인데 요거 하나만 외우세요. 두 개만. 법인세 중간 예납액 하고, 모든 수익 발생할 시, 수익 발생 시 공제된 세금, 요것이 모든 수익입니다. 이건 이자 수익도 있고요, 배당금 수익도 있고, 수수료 수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법인세 중간 예납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익 발생 시 공제된 세금, 요것이 요 두 개만 선납세금이고, 나머지 모든 세금은 예수금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금은 월급 지급 시, 월급은 뭐 있습니까? 급여가 있고,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비가 있고, 요거보다는 요거부터 해야 되겠지. 잡급. 알바생들이요. 아니면 일용직들은 잡급이라고 하고, 교육 훈련비. 이 강사료 같은 것들이 월급이, 교육 훈련비라고 합니다. 그 월급 지급 시 공제한 세금. 이것이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금은 다른 말로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예수금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 좀 어렵다 그러시면 이거예요. 타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받으면, 이게 선납세금이고, 예수금은요, 자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이거는 예수금이에요. 의미가 확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납세금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입채무 뭐 앞에서 한 것처럼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매출채권 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은 어떤 거죠?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 또한 재고자산을 우리가 매입한 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자산일 때만, 재고자산일 때만 쓰는 계정 과목이다 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기타 채무는요, 요 미지급금은 제일 중요한 거죠. 요것이 재고자산 이외에 물품을 발생하는 채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외상이나 카드나 어음을 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금은요, 얘가 얘기한 것처럼 요 예수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예수금은 여기 있구나, 이쪽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예수금과 선납세금 반대로 적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 보겠게요.
직원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청하였고 500만 원을 지급하였대요. 원천 징수세 16만 5천을 공제한 후 보통 예금에 이체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겠느냐? 강사료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사료, 여기는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린다면 월급 체계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급여로 돼 있고요. 시험 보실 때 임금이 돼 있고, 세 번째 잡급이 돼 있고요. 네 번째는요 교육 훈련비로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임금은 어떤 거냐? 공장, 생산, 제조 월급입니다. 제조 월급이에요. 그 다음에 잡급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용직이나 알바생 월급들을 얘기하는 거고, 교육훈련비는 강사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강의하는 거, 이걸 강사료라고 하죠, 학교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급여라고 처리해 줍니다. 이 월급 체계는 어떻게 여기에서 나눠주는 게 두 가지로 또 이거 나눠줍니다. 이것은 네 가지지만, 이것은 뭐냐? 네 가지에서 여기는 이 급여와 임금은요 4대 보험이 있죠. 4대 보험이 있는 월급입니다. 이건 4대 보험을 우리가 공제할 수 있는 4대 보험을 공제하는 월급입니다. 하지만 잡급과 교육훈련비는요 그냥 3.3%나 아니면 고용보험만 한 거기 때문에 4대 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이 뭐냐? 여러분들 4대 보험은 첫 번째 국민연금, 첫 번째 요거부터 할게요. 산재보험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국민연금, 산재보험이에요. 세 번째가 고용보험, 네 번째가 건강보험. 요 건강보험료가 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느냐? 장기 요양 보험료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건강보험료 따로가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형 보험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이지만 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뭐야? 반반씩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반반씩 부담합니다. 회사가 50% 부담, 개인이 50% 부담, 반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5번은요 소득세가 있죠. 그 다음에 6번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요거는 4대 보험이 아니에요. 요거는 개인이 100% 부담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의 10%이기 때문에 요것도 개인이 100% 부담합니다. 하지만 여기 산재보험은 월급 명세서는 없어요. 왜? 회사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가 100% 부담하는 것을 요것은 뭐라고 한다? 복리후생비라고 하고요. 나머지 회사가 부담하는 건 다 복리후생비예요. 그런데 반반씩 부담한다 그랬죠? 요거는 회사가 50% 요거 한다 그랬죠? 그래서 회사가 부담해주는 50%는 회사가 부담해주는 건 뭐라고요? 복리후생비고, 그 다음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예수금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개인이 부담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예수금이 되겠죠. 또 지방소득세도 예수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급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 잊어먹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원급여 외부 강사과 500만원 지급하면서 원천세죠. 그래서 여기다 500만원 그냥 나온 거 아니니까 500만원에다가 곱하기 3.3% 계산해 준 거예요. 요 3.3%가 사업소득입니다. 강사료는 다 사업소득으로 계산이 이루어져요. 3.3%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빼준 금액. 그러면 16만 5천이 나오죠? 그 16만 5천을 빼준 거야. 그래서 3.3% 여기서는 1 마이너스 사업소득 3.3% 빼준 금액이 여기 16만 5천원이니까 483만 5천원으로 지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신 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요것도 틀렸죠. 이거 400이에요. 300이 아니고 요거 좀 수정해 주십시오. 483만 5천원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요거 세금 떼었어. 개인이 부담한 거니까. 자, 개인이 부담한 거 예수금 떼었습니다. 예수금 떼었던 거를 어떻게 납부하죠? 그 예수금은 이렇게 대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 가서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가 되겠죠. 우리 참고로 요 예수금은 부채예요. 부채 증가였다가 잠시 회사에서 받아놨다가 부채 증가했다가 납부할 때는 부채 감소가 되겠죠. 거래 판례서로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가수금. 가수금은 여러분들 일시적 가계정입니다. 일시적 가계정은 현금, 가부적, 가지급금, 가수금, 그 다음에 인출금 네 가지가 일시적 가계정이라고 그랬죠. 기업의 현금 등으로 수령하였으나 그 내역이 불분명함으로써 어떠한 계정 과목이나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내역이 확정되어서 적합한 계정 과목이 결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가계정으로서 우리가 수령 시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령 시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그 가수금이 내용 불명이 때 내용이 확정되면 영수증이 도착되면 가수금은 무슨 변에 있다가 이렇게 자, 대변에 있다가 이렇게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는 거지요. 자, 선수금은 요건 모르죠? 선수금은 하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는요. 선급금은 뭐죠? 자산이에요. 자산. 요 자산은 뭐야?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선급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수금은요. 선수금은 요건 부채입니다. 요거는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선수금이야. 또한 하나 더 있어. 또한 상품권을 발행하면 요것도 선수금이에요. 옛날에 배웠던 분들이 만약에 옛날에 배웠던 분들은요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품권 선수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수금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선수금이고 그 상품권을 발행하면 이것도 선수금으로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예제 1번 상품권 600만원을 발행하고 보통예수금 받았대요. 자, 돈은 들어왔죠? 상품권을 발행했으니까 아직 재고자산은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구두 티켓이다. 상품권을 받았다. 상품권을 발행한 거지 지금 내 제품이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고 차변 보통예금 대변에 선수금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상품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근데 예제 1번에 상품권을 인수했대요. 제품이나 상품을 팔았대. 그래서 선수금은 대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 가서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선수금은 뭐예요? 요거는 부채의 증가였다가 요게 됐으면 부채의 감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차입금은 돈을 빌려온 거죠. 그래서 단기차입금은 하나 더 보자면 돈을 빌려오면 차입금이 생겨요. 빌려오면 뭐가 또 생기겠습니까? 빌려오면 이자 비용이 생기겠죠. 왜? 돈을 빌려주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만 돈을 빌려오면 나중에 상환시 뭐가 생기겠습니까? 상환시 갚을 때 이자 비용이 발생되죠. 당연히 이자 비용은 무슨 변에 발생합니까? 차변에 발생되겠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여금은 돈을 빌려왔을 때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자 수익은 항상 대변에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장태임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채 할인 발행차금 차감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차금 차감이라고 써있죠. 요것도 옆에 요거 빠졌어요. 29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요건 사채에서 증가되고 요거는 사채에서 차감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장퇴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는 다 세 가지고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보험 충당부채. 근데 퇴직보험 충당부채는 또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장기미지급도 안 하고, 요것도 주임료 장기차입금도 안 하고, 장기임대도 안 합니다. 요거만 장기차입금하고 임대보증금,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외화 장기차입금, 요렇게 많이 합니다. 요거만 여러분들에게서 사장퇴임이다, 요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앞부분에서. 자, 그래서 앞부분 거 한번 좀 끄집어낸다고 하면 요거 있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비유동 부채,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서 사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적으로 부담하는 회사, 채무라는 건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죠. 차용증서를 발행하여 지정된 만기일에 정해진 금액으로 액면금액으로 지급하고 액면금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곱한 이자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 채무이며 만기가 장기간의 것을 말한다. 사채는 자본이 만약에 자본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구당 액면은 10,000원 이상서부터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주식은 5,000원부터고 사채는 10,000원부터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본이 1억이다. 그러면 4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4억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사채의 종류는 일반 사채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시험 문제가 다 일반 사채로서 이루어지는데 참고로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내가 주식을 발행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요. 하지만 개인은 주식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인은 주식을 발행했는데 내 회사가 망했어. 그럼 내가 주식은 갚을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내 회사가 망했지만 사채는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채는 차용증서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는 발행가액 및 사채 발행 내역에서는요, 먼저 우리는 이자율은 나중 문제고 먼저 액면가 요거부터 할 겁니다. 요거부터. 그래서 액면가 요거 발행하는 게 시험 문제 지금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액면가가 있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나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되실 거지만 액면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은 유효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유효 이자율.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시장, 요거 이제 이 사채를 상환할 때 여러분들이 쓰는 걸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환시할 때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액면 발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액면 발행할 때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게 있었죠.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발행가액이 더 크잖아요. 발행가액이 더 클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요건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면가가 더 클 경우에는 요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것은 감소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는데, 액면가는 하체 할인 발행 차금이 없을 수 할증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액면 발행은요, 발행 비용이 발생할 때는요, 액면을 발행했지만 발행 비용이 발생하면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면 여기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주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 사채 발행비가 발행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채 발행비가 또 발행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여기에서 빼줍니다. 빼주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사채 발행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다 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사채 발행비를 더해줍니다. 더해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서 문제가 나오는 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할증은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할인은 손해봤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발행가격이 더 클 때는 할증, 발행가격이 작을 때는 사채 할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용이 없어 그럼 액면가 발행했으니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 더, 사채를 발행하면 무조건 발행하니까 대변에 사채면서 항상 액면 금액으로 발행합니다. 항상 액면 금액으로 발행합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채를 무조건 하는데, 이거는 대변에 사채로 발행하고, 나중에 자본에서 배웁니다. 만약에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으로 분기합니다. 이것도 액면 금액으로 우리가 꼭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액면 발행은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뭐 자기 주식이다, 매도가능 증권이다, 단기 매매 증권이다, 만기 보유 증권이다, 이런 등등 모든 증권은 다 액면가 필요 없어요. 취득금액, 장부금액으로 분기하지만 사채와 주식만큼만은 액면금액, 요 두 가지만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 요거 꼭 많이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은중에 10월 1일 날 액면가가 얼마죠? 100만원. 사채를 97날 발행했대요. 그런데 여기까지 발행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97만원, 대변의 사채 항상 액면으로 해주는 거야. 발행할 때는 100만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온 것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쪽이 모자라요? 이쪽이 모자르죠? 원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이루어져서 얼마? 3만원으로 이렇게 끝내주면 간단히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뭡니까? 발행비용 3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에 입금되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제가 배울 때도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여기다 했구나. 그러면 사채 발행비 얼마? 3만원. 대변에 뭘로 지급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그럼 보통예금 3만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원래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절대 여기는 재고자산이 아니잖아. 발행 비용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재고자산만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발행 비용을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얼마? 6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차감해서 받았기 때문에 요 3.3만원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3만원을 빼줘서 4만원이 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 금액, 이 사채 발행 비용, 사채 할인 비용 차금은 어떻게 된 거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아까 얼마? 3만원하고 플러스 사채 발행비 얼마? 3만원에서 두 개 더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것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분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요거 사채 발행 요거는 내가 다음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 한번 보시고 요거는 나중에 차근차근히 해주셔도 될 겁니다. 요것도 배우신 대로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요 사채에 대한 설명까지 여러분들 이루어진 것이고 요거는 내일 제가 사채 다시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네. 사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